30년 전 불길 속에서 놓쳐버린 작은 손. 그 손등에 남은 흉터 하나가 평생 딸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린 시간이 눈물로 돌아왔습니다. 국내 최대 그룹 화정그룹의 윤재혁 회장은 아침 8시가 되면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등이 곧게 펴진 그의 모습은 위험이 있었지만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은 오랜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재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30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회장님, 새로 오신 비서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에 윤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비서라. 이번이 올해만 3번째였죠. 그는 까다로운 성격으로 유명했고 특히 개인 비서에게는 완벽함을 요구했어요. 사실 아무도 그가 왜 그렇게 비서를 자주 교체하는지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들어오게 하세요.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똑바로 고개를 들고 윤재혁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한소윤입니다. 회장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윤재혁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소윤이 인사를 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을 때 그녀의 왼손이 살짝 보였고 윤재혁의 시선은 그곳에 고정되었어요. 소윤의 손등에는 작은 나비 모양과 비슷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순간 윤재혁의 호흡이 멈췄어요. 그 흉터는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회장님? 소윤의 목소리에 윤재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경력이 뛰어나더군요. 윤재혁은 억지로 평정을 되찾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소윤의 손등에 있는 그 흉터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불러왔어요. 그것은 백화점 화재 사고 당시 자신이 딸 윤시아를 구하기 위해 안고 나오다가 함께 입은 화상의 흔적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 시아는 실종되었고 윤재혁의 인생은 멈춰버렸죠. 회의가 끝나고 소윤이 나간 후 윤재혁은 서재 안쪽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자 5살 생일을 맞은 윤시아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시아의 왼손 등에는 나비 모양 반창고가 붙어 있었어요. 그것은 화재 이틀 전 시아가 뜨거운 물에 데었을 때 윤재혁이 직접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시아야. 윤재혁은 속삭였어요. 혹시 내가 맞니?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시아의 실종 후 깊은 우울증에 빠져 세상을 떠났고 그는 매년 거액을 실종아동센터에 기부하며 비밀리에 딸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나도록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비서의 손등에서 그 흉터를 발견한 것이었죠. 윤재혁은 책상에 앉아 소윤의 인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생년월일. 그것은 윤시아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과거 기록에는 그녀가 어린 시절 강원도의 한 가정에 입양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고 적혀 있었죠. 그 흉터, 어떻게 생긴 거지? 윤재혁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내일 소윤에게 묻고 싶었지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만약 자신의 예감이 틀리다면, 또다시 실망을 맛봐야 한다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재혁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한소윤의 손등에 있는 흉터가 맴돌았죠. 그는 소윤의 신상 기록을 다시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31살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해외 연수 경력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가족사 항란에 적힌 입양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표입니다. 한소윤이 조용히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어요. 윤재혁은 그녀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그 흉터가 있었죠. 나비 모양의 희미한 화상 자국. 갑자기 그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 흉터, 어떻게 생긴 거죠? 소윤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어릴 적 화재 사고로 생긴 거라고 들었어요. 제가 워낙 어렸을 때라 기억이 없지만 입양하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윤재혁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사고라니. 그날의 기억이 다시 한번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길. 시야를 안고 탈출하던 순간. 그리고 혼잡 속에서 놓쳐버린 작은 손.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윤재혁은 정신을 차리고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잠시 생각할 게 있어서. 오늘 오후 일정은 모두 취소해 주세요. 소윤이 나간 후 윤재혁은 오래된 연락처 하나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10년 전 딸을 찾기 위해 고용했던 탐정이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한소윤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어요. 그녀의 입양 배경부터 화재 사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원했죠. 저녁 윤재혁은 자신의 대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커다란 집은 언제나처럼 적막했어요. 그는 지하실로 내려가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야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죠. 5번째 생일에 입었던 원피스, 좋아하던 인형, 그리고 그날 화재 당시 입고 있던 작은 원피스의 조각. 윤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보았어요. 옷의 가장자리에는 시아의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시아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널 찾아낼게. 다음 날 탐정으로부터 첫 보고가 왔어요. 한소윤은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자랐고 입양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하지만 놀랍게도 입양모의 어머니, 즉 소윤의 양할머니가 서울 근교의 요양원에 계신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윤재혁은 망설임 없이 직접 요양원을 찾았어요. 90이 넘은 노모는 치매 증상이 있었지만 오래된 기억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윤재혁을 보자 미소를 지었죠. 제 딸이 아이를 데려온 날이 생각나요. 서울 어딘가의 백화점에서 울고 있었대요. 아무도 찾지 않아 데려왔다고 했죠. 윤재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아이,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있었나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아이는 불 속에서 누가 안고 나왔다고 했어요. 손이 많이 다쳤지만 누군가 품에 안겨 있었다고. 윤재혁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시아였어요. 자신이 불길 속에서 안고 나온, 그리고 혼란 속에서 잃어버린 딸. 그 흉터는 자신과 함께 만든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어떻게 소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그녀는 이미 30이 넘은 성인이었고 자신의 삶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을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요양원에서 돌아온 윤재혁은 밤새 고뇌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30년 전과 달라진 것처럼
그가 찾은 딸도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한소윤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비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옛 앨범을 다시 펼쳤어요. 시아의 5살 생일 파티 사진. 화재 사고 이틀 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윤재혁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갑자기 나타나 당신이 내 딸이오라고 말한다면 소유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믿어줄까? 아니면 미친 노인이라 생각할까? 더 끔찍한 것은 그녀가 왜 30년 동안 저를 찾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재혁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그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단서를 하나씩 모아 소윤이 스스로 진실에 다가올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죠. 회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한소윤이 조용히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재혁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자신과 아내의 모습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특히 눈매는 아내를 닮았고 입술 모양은 자신을 닮았죠. 소윤 씨,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하진 않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윤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가끔은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친부모님은 저를 원치 않으셨겠죠. 그래서 지금의 부모님이 저를 거두신 거고요. 그 말에 윤재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원치 않았다니. 그는 단 하루도 시아를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매년 실종아동센터에 거액을 기부하며 비밀리에 딸을 찾고 있었죠. 하지만 그 마음이 소윤에게 닿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들도 당신을 찾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소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이나 지났는데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윤재혁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소윤의 눈에서 오랜 상처와 체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왔다 해도 그 시간 동안 소윤의 마음속에 쌓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소윤의 질문에 윤재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30년 전에 딸을 잃었거든. 백화점 화재 사고로. 소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왼손 등의 흉터를 만졌어요. 그래서 제 흉터를 보시고 윤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나이, 그 흉터. 모든 게 내 딸과 비슷해서. 소윤은 복잡한 표정으로 윤재혁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의심 그리고 희미한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윤재혁은 서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화재 직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시아의 왼손 등에는 나비 모양 반창고가 붙어 있었죠. 이틀 후에 백화점 화재가 있었어. 내가 시아를 안고 탈출했지만 혼잡 속에서 놓쳐버렸어. 소유는 사진을 바라보며 자신의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계속 찾고 계셨나요? 윤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 하루도 포기한 적 없어. 내 엄마는 견디지 못하고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날 밤 윤재혁은 홀로 거실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란다. 미안하다, 시아야.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한 윤재혁은 평소와 달리 차분했습니다. 어젯밤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죠. 소윤에게 정확한 증거를 보여주기로 한 겁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어요. 오늘 한소윤 씨를 내 서재로 보내주세요. 중요한 서류 정리가 필요합니다.
윤재혁의 서재는 회사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그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사업 서류뿐 아니라 개인적인 물건들도 보관되어 있었죠. 특히 안쪽 캐비닛에는 시야와 관련된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사고 당시 입었던 옷, 좋아했던 장난감, 그리고 시아의 목소리가 담긴 카세트 테이프까지. 오전 11시 한소윤이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소윤은 평소와 같은 단정한 차림으로 들어왔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긴장되어 보였어요. 어제의 대화가 그녀에게도 깊은 생각을 안겨준 것 같았습니다. 정리가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윤재혁은 안쪽 캐비닛을 가리켰어요. 저기 있는 서류들을 분류해 주세요. 오래된 것들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나는 잠시 회의가 있어 나갔다 올 테니 천천히 작업해도 좋아요. 소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재혁이 나간 후 그녀는 캐비닛 앞에 서서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비즈니스 서류들이었지만 맨 뒤쪽 서랍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윤시아라고 적힌 작은 상자들. 소윤의 손이 떨렸어요. 어제 회장님이 보여준 사진 속 그 아이. 자신과 같은 흉터를 가진 아이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원피스, 인형, 그리고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녹음기 옆에는 시아의 5번째 생일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소유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래된 테이프에서 치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곧 한 남자의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시아야, 5살 생일 축하해. 아빠가 정말 사랑해.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빠, 이거 뭐예요? 마이크요? 응, 내 목소리를 녹음하는 거야. 크면 들려주려고. 소윤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꿈속에서 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안의 다른 물건들을 만져보았어요. 작은 원피스의 끝자락에는 윤시아라고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윤재혁이 들어왔어요. 그는 소윤이 상자를 열어본 것을 보고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소윤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사적인 물건들을 보았네요. 윤재혁은 천천히 다가와 소윤 앞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일부러 그곳에 두었으니까. 소윤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윤재혁은 깊은 숨을 내쉰 후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내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윤은 말문이 막혀 윤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 의심, 그리고 작은 희망이 교차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윤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른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DNA 검사 키트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알고 싶었어. 우리 둘 다를 위해서. 소유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흉터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죠. 알고 싶어요. 저도. 진실이 무엇인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 윤재혁과 한소윤은 평소와 같이 업무를 진행했지만 둘 사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소윤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고, 윤재혁은 30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그동안의 시간을 보상할 수 없다는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윤재혁은 혼자 있기 위해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탐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윤재혁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어떻게 됐소? 99.9% 일치합니다. 한소윤 씨는 회장님의 친딸 윤시아 씨가 맞습니다. 윤재혁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그는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전화기를 귀에 대었죠. 고맙소. 자세한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시오. 전화를 끄는 윤재혁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딸을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시아를 그리워하다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윤재혁은 한소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소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재혁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윤시아야. 내 딸이 맞아. 소윤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그녀는 가까스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럼 저는 말을 잇지 못하는 소윤을 보며 윤재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진실이 그녀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해해. 30년이란 시간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소윤은 고개를 들어 윤재혁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를 찾으셨나요? 윤재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매일 매순간, 내 엄마는 너를 찾지 못해 아파하다 세상을 떠났어. 하지만 나는 단 하루도 포기한 적 없었어. 소윤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자신을 원치 않았다고 믿으며 살아왔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랑받던 아이였고 잃어버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지 못하셨나요? 윤재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고 직후 너를 찾았지만 혼잡 속에서 너는 사라졌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누군가가 너를 발견해 데려갔고 그 사람이 너를 강원도의 입양 가정에 맡긴 거야. 공식 기록은 없었고 그래서 끝내 찾지 못했던 거야. 소유는 자신의 손등에 있는 흉터를 내려다보았어요. 그 흉터는 이제 슬픔의 상징이 아닌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시아인가요? 윤재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너의 본명은 윤시아야. 내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지. 세상의 빛이 되라는 의미로. 소유는 잠시 말없이 그 이름을 되새겨 보았어요. 윤시아. 그것은 낯선 이름이면서도 어딘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면. 윤재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소윤의 손을 잡으려다 멈추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천천히 생각해도 돼. 난 30년을 기다렸으니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그날 밤 한소윤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끝없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서 윤재혁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턱선이 그와 닮아 있었죠. 왜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정말 그녀는 윤시아였을까? 소유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입양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사진 속에서 그녀는 늘 웃고 있었죠. 입양 부모님은 그녀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특히 입양모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내가 과연 이름을 바꿀 자격이 있을까? 소윤은 속삭였습니다. 그녀에게 한소윤이라는 이름은 30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하지만 윤시아라는 이름은 그녀의 뿌리였고 잊혀진 과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윤재혁을 볼 때마다 회장님이 아닌 아버지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리고 직원들의 눈길도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오후 회의 중 윤재혁은 소윤에게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녀가 서류를 건네는 순간 손등의 흉터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윤재혁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말없는 교감이 오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재혁은 소윤을 따로 불렀어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소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혼란스러워요. 30년 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도 느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죠. 윤재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의 물건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 처음 낀 반지와 사진이 있어. 소유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금반지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어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하셨나요? 윤재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여겼어. 내가 실종된 후 그녀는 너를 찾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결국 그 상실감이 그녀를 병들게 했지. 소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저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가끔 꿈에서 누군가 저를 안아주는 느낌을 받곤 했어요. 그리고 불 속에서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었던 기억. 윤재혁은 숨을 멈췄어요. 그것은 화재 당시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널 안고 불길을 뚫고 나왔어.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혼란스러웠지. 그 틈에 너를 놓쳐버렸어. 소유는 문득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어요. 이 흉터는 그때 생긴 건가요? 윤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손이 불에 데었어. 나도 손에 화상을 입었지. 그는 자신의 오른손을 보여주었어요. 흐릿하게나마 비슷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 소유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흉터는 이제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버려진 아이의 상처가 아니라 사랑받은 증거였어요. 며칠이 지나고 한소유는 조금씩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 작은 사진을 놓았어요. 윤재혁이 건넨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안녕하세요, 어머니라고 인사하는 습관이 생겼죠.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윤재혁은 소윤을 자주 자신의 회의에 동행시켰고 중요한 결정에 그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무성했어요. 한소윤이 회장의 딸이라더라. 곧 상속자로 발표될 거래. 하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재혁은 소윤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어요.
처음으로 공식적인 가족 모임과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소유는 약간 긴장한 모습으로 도착했어요. 그녀는 평소 입던 정장 대신 편안한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들어오렴. 윤재혁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커다란 저택은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집이었어요. 여기가 제가 어릴 적 살던 곳인가요? 소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재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때는 더 작은 집에 살았어. 내가 실종된 후에 이사 왔지. 옛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 소유는 거실 벽에 걸린 대형 액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젊은 윤재혁과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죠.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윤재혁의 눈빛이 순간 물기를 띠었어요. 그래, 내 엄마는 정말 아름다웠어. 너는 그녀를 많이 닮았단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윤재혁은 소윤의 어린 시절 이야기, 입양 가정에서의 생활, 학창 시절 등에 대해 물었고 소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윤재혁은 소윤을 특별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예전 윤씨아의 방이었습니다. 아이의 방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분홍색 벽지, 작은 침대, 그리고 장난감들까지. 이 방은 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그대로 두었어. 소유는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울렁거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음악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윤재혁이 다가와 음악 상자를 열었어요.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소윤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기억이 스쳐갔어요. 어릴 적 잠들기 전 이 음악을 들으며 안겨있던 기억.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 이 노래 기억나요?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이 음악을 틀어줬지. 내가 가장 좋아하던 멜로디였어. 소윤은 천천히 침대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베개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죠. 불 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품이 따뜻했어요. 윤재혁은 숨을 멈췄어요. 소유는 계속해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이 뜨거웠어요. 너무 아파서 울었는데 누군가가 계속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해주었어요. 윤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래, 내가 그랬어. 내 손이 불에 데었을 때 내가 계속 달래줬지. 소유는 갑자기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어요. 그 흉터.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 상처는 단순한 사고의 흔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을 구하려 했던 증거였습니다. 그 상처. 제가 만든 거예요. 아빠 손을 꽉 잡으려고. 떨어지기 싫어서. 윤재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윤을 꼭 안았어요. 30년 만에 진정한 포옹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시아. 맞구나. 그날 밤 이후 한소윤과 윤재혁 사이의 벽은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소윤은 자신의 학창 시절, 대학 생활, 그리고 입양 부모님과의 추억을 말했고, 윤재혁은 시아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아내에 대한 기억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치 30년의 시간을 메우려는 듯 두 사람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윤재혁은 소윤을 중요한 회의에 참석시키고 경영 판단에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소윤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부드러운 리더십에 감탄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딸은 훌륭한 경영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딸이니 당연하지. 윤재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소윤은 처음으로 그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도 이제 조금씩 윤재혁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소윤은 결심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재혁은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지만 소윤의 표정이 심각한 것을 보고 걱정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니? 소윤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윤재혁이 그것을 살펴보니 이름 변경 신청서였어요. 한소윤에서 윤시아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제 이름을 되찾고 싶어요. 윤재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소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니? 30년 동안 한소윤으로 살아왔는데.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네, 한소윤의 삶도 소중해요.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윤시아는 제 뿌리니까요. 이제는 제 진짜 정체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윤재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그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이렇게 끝나다니. 그는 아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 윤재혁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화정그룹의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지만 공식 발표는 또 다른 의미였죠.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윤재혁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딸 윤시아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3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잃었던 제 딸이 한소윤 비서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회장실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모두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제 딸은 윤시아라는 본명으로 화정그룹의 경영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소윤, 아니, 이제는 윤시아는 앞으로 나와 깊은 인사를 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시아입니다. 오랜 시간 알지 못했던 제 정체성을 되찾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 아버지와 함께 화정그룹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윤재혁과 시아는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방 안에는 조용한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시아야. 윤재혁이 불렀습니다. 시아는 그 이름에 반응하여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 이름에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행복하니? 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행복해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윤재혁은 책상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나비 모양 반창고가 있었어요. 이건 내가 5살 때 손에 대었을 때 붙여준 반창고야. 그날 이후로 계속 보관해 왔어. 시아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반창고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고리였죠. 이제 내 상처는 아프지 않아요. 시아는 자신의 흉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족의 증표였고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흉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은 우리를 다시 이어준 기적의 증거가 되었네요. 윤재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흉터가 있단다. 하지만 그 흉터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다시 찾았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30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그들의 인생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시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윤재혁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들의 손등에 있는 흉터가 서로 닿았을 때 두 사람은 마침내 완전한 치유를 느꼈어요. 잘 돌아왔구나. 내 딸 윤시아야. 흉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은 서로를 다시 이어준 기적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 윤재혁과 윤시아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30년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그날 이후 화정그룹은 더 큰 성장을 이루었고 윤재혁과 시아는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어요. 시아는 자신의 두 가족 입양해 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친부모님의 그리움 모두를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갔습니다. 손등의 작은 나비 모양 흉터는 이제 슬픔이 아닌 기적의 상징이 되었어요.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윤재혁과 시아의 이야기처럼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결국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